네, 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수에서 고를 맡고 있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고수의 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결혼을 하시나요? 복장이? 제가 혼자 일하잖아요. 예. 예, 정장이나 이런 걸 입을 일이 없어서 오늘 예. 뭔가 또 이제 귀한 분을 모시니까 예. 뭐 좀 갇혀 입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만 이렇게 입고 왔네요. 아직 카메라는 안 비쳤지만 그 귀한 분은 편하게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초대한 분은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전격 결혼 선언인가 그러니까요. 생각을- 원래 없는 사람이 더 가오 잡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넥타이까지 매면 출마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제가 출마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아무 일 없답니다. 그냥 기분 예. 때문에 이렇게 입고 예,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예. 약간 오늘 봄 날씨예요. 예, 한번 멋내고 싶어가지고 예, 멋을 낸 것뿐이다. 프리랜서의 비입니다 이게. 예, 예.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조언 하나 해주셨어요. 네. 방송인 출신이신데 예. 고 기자 옷을 좀 더 세미 정장이라도 입어라. 네. 대학생답게 입는 게 아니냐.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학생답다. 만학도일 수도 있잖아요. 대학 한 15년 다닌. 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점점 사랑해 주시면 저도 다양한 패션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예. 하나 이제 친구한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예. 이 방송 출연진 섭외하는 게 신동아 필진들 돌려가면서 나오는 거냐 이랬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됐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근데 신동아 필진이 결과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네, 그만큼 우리가 정말 대단한 필진들을 그쵸. 모셔왔기 때문에. 모셨다고 할 수도 있고 제 표현대로 하면 거느리고 있었다 네. 신동아 사단을 이렇게 또 예, 만들어 보고 있죠. 할 수도 네.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지만 그래도 필진 중에 한번 이분을 꼭 영상으로 보고 싶다. 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섭외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한때 저희의 정말 한 달에 한 번씩을 함께했던 네. 과거 필자를 모셨습니다. 과거 필자를 하면 지금은 글을 안 쓴다는 얘기인데 뭐 그건 또 사정이 다 있습니다. 이분은 실명보다 필명이 더 유명하세요. 제가 필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봉달호라는 이름으로 유명한데 제가 언젠가 이분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분 실명은 전혀 달라요. 봉달호의 한 글자도 똑같지 않은 실명을 갖고 계신데 전화를 드렸는데 당연히 실명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봉달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혹시 본인의 이름 잊어먹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자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봉다로입니다. 예, 봉다로. 혹시 주민등록상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곽대중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에 지난번에 뭐 영입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선택이죠. 개혁신당의 전신 중에 하나.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곽대중이 누구야? 하면서 봉다로가 본명이 아니었어? 이 필명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뭐 그 복면다로라는 영화에 나오는 차태현 씨가 주인공, 나왔다. 네, 그 이름이 봉다로라는 아. 이름인데 그냥 인터넷 카페 편의점 점주들의 인터넷 카페에 닉네임을 정하다가 그 영화 생각이 나서 복면다로로 지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복면을 쓰고 자신의 어떤 신분을 숨긴 채 어떤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 제 신세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아. 들었기도 했고, 네. 그래서 책을 내려고 보니까 출판사에서 네. 그게 더 괜찮은 것 같다. 아, 그래서 출판사에 처음에는 그냥 복면다로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장난스럽다고 해서 그 봉다로로 했는데 네. 뭐 그 장난스러움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이 매일 갑니다 편의점. 네네. 그게 첫 책이신 거죠. 네네. 네. 근데 곽대중 이름으로는 다른 책도 내셨었잖아요. 네네. 뭐 아주 오래전에는 북한 인권 관련된 책도 냈었고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예. 책도 냈었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책도 그렇죠. 냈었고 어쩌다 보니 여러 권의 책을 곽대중 이름으로 냈었고 봉다로라는 이름으로는 제가 5권 낸 것 같은데 주로 에세이를 이제 봉다로라는 이름으로 많이 내셨죠. 예. 정치 사회적인 책은 곽대중이라는 네. 제 본캐로 갔었고 에세이스트라는 부캐로는 주로 이제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편의점 제가 알기로는 2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치하면서 좀 바빠져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치하면서 혹시 뭐 돈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오피스에 있는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 아, 메인은 남겨놓고 본지는 남겨두고 이렇게 하셨네요. 역시 다 계획 없는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잘 모르시는 사실일 텐데 봉다로 고수님, 제가 편의상 저희는 고수님이라고 예, 예. 부릅니다. 네. 그래서
곽 고수님 말고 봉 고수님. 우리 봉다로 고수님은 1990년대 전남대에서 총학생회장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전남대가 사실 운동권, 특히 NL 운동권의 아성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비운동권으로 당선된 총학생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그 74년생으로 92학번이시잖아요. 그때 전남대 교정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92년만 하더라도 그 87년 요랑제 한 5년 뒤였고 그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NL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핵심이 보통 주체사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게 NL 계열인데 물론 이제 NL에도 비주사 NL이라고 해서 주체사상 관련 없는 NL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그 주사파라고 하는 게 80년대부터 생겼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80년대 후반에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아주 정점을 있는 시기라서 1992년 정도가 전남대에는 그때가 가장 피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남대가 이제 이만하고라고 보통 표현을 국립대는 그 당시에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한 학년에 신입생이 한 4,000명 되잖아요. 네. 근데 전남대가 이제 신입생 예비학교 이런 게 있어요. 총학생에서 주최하는. 근데 이게 민족자주학교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부터 이제 딱 드러나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절반 예, 참여해요. 예. 뭐 1,000에서 2,000명 정도 참 많을 아. 때 거의 그러니까 신입생 절반 이상은 참여를 하는 거고 뭐 돌아보면 뭐 과회장들이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참석시키고 거기 참석 안 하는 애들은 거의 왕따 되듯이 이렇게 네. 되는 것 때문에 뭔가 주류가 되려면은 이거 참여해야 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입학하기 전부터 거의 의식화가 절반 이상은 돼서 시작하는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컸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때가 이제 90년대가 민주화 이후에 뭐 이런 해외 문화나 이런 것들도 막 개방이 되고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로웠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고지고대로 이렇게 따랐나요? 그 X세대 시대에?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듣긴 하는데 그건 돌아보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그때가 부유했다고 보는 거지 당시는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게 어떤 건지 우리 스스로는 잘 사실 몰랐죠. 그 신동아에 오랫동안 이제 봉다루 편의점 칼럼을 연재를 하셨습니다. 몇 년 하셨죠? 몇 년 했죠? 한 5년 가까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도 한 5년 네. 안팎으로 기억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담당 기자도 저 얘기를 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담당할 때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쓰셨던 글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동부 한 총련의 기막힌 연결고리. 사실 제목은 이건 제가 지었는데요. 제가 지은 제목이고 우리 봉 선생님께서는 뭐 다른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이 글을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왜 다시 공유하셨어요? 뭐 거기 등장인물들이 다시 또 리바이벌이 되고 있으니까. 난 이거 미리 알아봤다. 거기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정희찬 씨거든요. 네네. 그 글 도입부에 나온 정희찬 네. 씨.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정희찬 씨는 남총련 의장 출신으로 이른바 이제 이종건 치사 사건에 연루된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이제 그 이종건 치사 사건 같은 경우 우리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왠지 그냥 누워서 침 뱉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자기 학교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는 왠지 좀 하기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전제하는 마음이 좀 있고 근데 뭐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학내에 배회하던 어떤 민간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프락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회실에 잡아놓고 이제 너 프락치지라고 자백을 해라. 그래서 자백을 안 하니까 계속 때리고 뭐 해서 그 사람이 뭐 약간 열이 있으니까 해열제 비슷한 걸 먹였는데 이게 이제 기도에 막혀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그 사건인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은폐 대책회의를 열고 그 시체를 대강당 앞에 버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뭐 취객이 뭐 이렇게 쓰러져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고 이걸 이제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이 그냥 학내를 배회했던 게 아니고 우리 대학에 용목문학회라고 하는 예. 그 문학 서클이 있었어요. 여기도 운동권 서클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심을 더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보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그 공장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이 뭔가 특히나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막 지 무슨 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당시만 해도 지방국립대로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가고 뭐 이랬으니까 자기는 멋있게 보였던 것 같고 보니까 그분이 무슨 전문대 나오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입을 했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프락지를 그렇게 이상하게 뭐 거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는 건데, 당시 운동권 입장에서는 96년 그 한양대 사건 이후로 이제 뭔가 더 막 복수의 심리 이런 게 있던 상황에서, 그래서 막 저놈들을 조져야 된다 막 이런 생각 가진 상황에서 그 용복문학회 회장이 우리 문학회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총학생이 제보를 했고, 이제 그래서 일종의 연행하듯이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정희찬이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 대학 총학생회장은 아니고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청년은 광주 전남 지역 총학생연합 줄임말인데, 이 친구가 남청년 의장이었고, 근데 남청년 사무실이 그 전남대 두기도 하고 조선대 두기도 하고 의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조선대 총학생회장이 뽑힐 때는 보통 이제 조선대에 뒀는데 그 해에는 전남대에 좀 뒀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저는 나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희찬 씨가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고 설마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의장은 그런데 별로 가담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친구가 약간 다혈질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중에 이제 그 조서에도 보면 직접 폭행에 가담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저도 사실은 이분은 지금도 그걸 본인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건 뭐 부정하던데, 사실 저는 당시에 바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약간 그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뭐 하여튼 그 의장이 바로 그 개입했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좀 사건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이실직고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반성하고 사죄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걸 다시 은폐하려고 대책회의를 열고 그걸 취객이라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컸던 거였고, 이게 또 경찰에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처음에 경찰도 이게 단순 어떤 취객의 어떤 그 이런 변사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심을 하게 된 게 어땠냐면, 이제 이분 그 이종건이라는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고문을 시키는데 이제 그 어머니한테 확인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이 뭐 어느 대학을 나온 게 맞냐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학생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걸 고문하다가 전화를 했나 봐요. 이게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학생에서 걸려온 그 전화, 엄마한테 왜 왔지?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를 경찰이 의심을 했고, 그렇게 해서 걸리게 된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자수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도덕성으로 여러 겹의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년도인가에도 한양대에서 그 이석시 치사 사건 막 이런 것들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당시 학생 사회에서 그 운동권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사건이 아주 치명타였죠. 96년 한총련 사건 같은 경우, 연대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그 도쿄대 야스다 강당 사건처럼 이걸로 이제 그 학생운동 끝났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 치명타였고, 이제 거기에 이종건 사건이 크게 왔고, 이종건 사건 같은 경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남대는 그 대동제 축제를 그 가을에 하거든요. 보통 다 봄에 하잖아요, 서울권에 있는. 근데 이제 봄에 우리 5.18이 있는데 거기에 술 마시고 떠들 수가 없다 해서 그 가을에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해에 저희는 축제를 못 했습니다. 이종건 사건이 그만큼 큰 충격이어서 이제 학생 사회에서도 이제 이대로 학생 운동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컸고, 그래서 아까 뭐 학생 운동의 메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NL에 거의 아성이다시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최초로 그때 비NL 학생회를 당선을 시켜냈죠. 시청자 여러분이 그럼 비운동권이 뭐 NL 애들 알겠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죠. 원래 고등학교 때 NL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NL 활동을 어느 정도 하다가 네. 그 다음 이제 비운동권으로 그 뭐 전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방향을 바꿔서 당선된 거니까 두 쪽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는데, NL 활동은 왜 고등학교 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가 89년인데 그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처음 생겨서 처음에는 무슨 의식 있는 어떤 차원에서 운동을 시작했던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좋은 교사들을 해직의 방법으로 끝내 쫓아내려고 하는 이 정부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식이 좀 싹 탔던 거고, 이제 그게 뭐 그 해 5월인가 6월에 전교조가 창립이 됐고, 그 해 조기 방학을 할 정도로 중고등학생들의 시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여름 방학을 저희가 6월인가 했던 것 같아요. 6월, 7월이 안 돼서 했던 것 같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여름 방학 지나고 잠잠해졌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저처럼 느린 사람들은 또 집요한 사람들은 대학을 오가면서 뭔가 우리 사회 모순이 더 이렇게 더 깊은 곳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처음부터 NL이 됐던 건 아니고 그러다가 저는 그 계기가 된 책은 꽃 파는 처녀라는 북한 그 소설이 있는데 당시에 그 NL 운동권들이 꽃 파는 처녀 가극을 그 각 대학에서 막 공연하고 있었어요. 그걸 정부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막 그 전투 경찰이 대학으로 진입해가지고 그 공연 현장을 뭐 해산시키고 뭐 이런 거였는데 확실히 모든 건 가로막으면 더 보고 싶은 거거든요.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 뭐 이상한 책 못 보게 하면 그 청소년 시절에 막 더 보고 싶듯이. 근데 저는 그런 이상한 빨간 책이 아니고 꽃 파는 책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나 제목만 들으면 했는데 빨간 책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대학가 앞에 어느 서점에 갔는데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념적인 뭐 이런 내용이 없이 정말 민족적인 내용이고 일제의 어떤 침략자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게 있어서 그 감동을 넘어서서 왜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이에 더 감춰진 게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하나 하던 게 그렇게 갔는데 역시 모든 건 못하게 하면 그렇죠. 저희도 저 군대 갈 쯤에 국방부에서 그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때 있잖아요. 유명했죠. 그거를 이제 불온도서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열풍이 불어가지고 평소에 경제 관심 없던 친구들도 다 막 읽어보고.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때 국방부가 많이 도와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 근데 교수님도. 장하준 교수님 책은 네. 이명박 대통령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도 군입대하기 전까지는 그 활동을 계속 하신 건가요? NL 활동을. 근데 그 NL과 사실 경기동부라는 것은 NL에 이제 속해 있지만 NL 이꼬르 경기동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시던 활동이 경기동부 활동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흔히 경기동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걸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그 NL 계열에서는 이제 지하당이 있고 통전 조직이라는 게 있고 대중단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체 급들이나 성격이 서로 다른데 일단 가장 핵심은 지하당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NL에서 가장 큰 지하당은 이제 민족민주혁명당이라고 하는 전향한 김영원 씨가 이끈 강철사진의 저자인 그분의 조직이 가장 컸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구역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부 지역당이 있고 뭐 그런데 다른 조직은 싹 털렸는데 이제 민족민주혁명당은 끝내 남았고 김영환 씨가 조직을 해산하면서 사라졌던 민족민주혁명당인데 그때 이제 민혁당의 그 지역 관할 중에 경기 남부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동부하고는 다르고 그걸 이제 이석기 씨가 경기 남부위원회 어떤 수장으로서 이끌었던 거였고 경기 동부는 그 뭐냐 그 어떤 NL의 대중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청년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걸 다 모아서 만들었던 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통일전선이란 말이에요. 전국연합이라고 불리는 거죠. 전국연합이라고 불렀죠. 거기에 경기 동부연합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지하 조직으로 보면 경기 남부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관할했던 게 경기 남부연합 관할했던 게 수원, 용인, 성남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오히려 경기 남부가 맞을 겁니다. 이건 뭐 지금 편의상은 주로 경기 동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도 경기 동부라고 부르자면 뭐 가장 센 걸로 제가 그 지하당 활동을 할 때도 지하조직 활동을 해도 유명했고 저는 이제 상남에 많이 친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나중에 이제 그 통합진보당 있었을 때 카메라에 나오는 얼굴들 보면서 저 형 했었는데 성남에 있는 어느 청년단체를 갔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광주하고 정말 분위기가 비슷한데? 이런 게 있는데 지하조직도 그런 어떤 각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저는 우리 조직하고 뭐 가까운 뭔가 있나 느낌이 있다 이런 게 좀 있었고 뭐 성남이 또 호남 출신들이 많기도 하는 이런 탓도 좀 있었죠. 거기가 그 성남 대단지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네. 그때 이제 조직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시발점이라는 그렇죠. 게. 예. 네. 근데 이제 경기 동부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한총련과 연계가 돼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많아졌는데 네네. 경기 동부가 한총련을 장악했다는 표현을 어떤 글에서 쓰신 걸 봤어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아마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로 민혁당이 해체되고 말 그대로 이제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조직이 상당히 부흥 뜬 시점, 그다음에 약간 춘추전국 시대처럼 넘어간 시점이 있었는데
경기동부가 직접 학생운동을 자기들이 직접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안 되는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동부가 직접 총학생회를 관할하기 시작했고 이제 일종의 전국 조직처럼 커나가면서 뭐 이렇게 좀 우스개 표현이자면 변제란 김영환을 대신해서 이제 이석기가 자기가 전국 조직을 재건해 보겠다 이런 형태로 나선 국면하고 마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국외대 08학번이거든요. 네네. 제가 입학했을 때 근데 뭐 김재현 뭐 이런 분들이 막 총학생회장 한 직후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다른 학교랑 다르게 저희 학교는 그 경기동부 그룹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 외대는 그러면 그 경기동부에서 약간 어느 정도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교였나요? 거기가 경기 남부의 핵심이 한국외대 아. 왕산인가요? 네. 네. 거기가 핵심. 거기가 이제 왕산은 이제 이석기가 왕산 출신. 네네. 예, 예. 네네. 근데 경기동부 핵심 근거지가 사실 성남이었잖아요. 네. 성남이었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사실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성남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과 경기동부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글에 써 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성남에서는 경기동부 인맥 없이는 협동조합 하나 운영하는 일도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도 있다. 실제 그랬나요? 그건 제가 성남 출신에서 직접 들었던 말이었고, 그리고 뭐 이제 성남이 워낙 그 조직이 끈끈하게 잘 운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어느 그 일간지에 그 경기동부는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 집단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예. 어떤 어디서 일을 하면 번 돈도 조직에 바치고 뭐 이렇게 해서 꽤 재정 활동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데라서. 아니 본인이 알바를 한 돈도 네네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NL에서는 그게 거의 일반적이었어요. 저도 뭐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그 조직에 많이 내고 뭐 이런. 잘못했으면 편의점도 한번 갔다 가실 뻔. 잘못했으면 NL 편의점에 한번 있을 뻔했는데. 예. 근데 상남은 그런 어떤 상명하복이 되게 잘 되는 조직으로 지역으로 유명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대가 바뀌고 뭐 지방자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제 주로 뭐 사업 영역 중에 그 학교 급식 사업이라든지 환경 미화 사업이라든지 시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리고 뭐 가로수 정비 사업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는 잘 지자체하고만 결합이 되면 사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운동권들이 많이 진출하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 급식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할이라서 약간 복잡한 측면이 좀 있고, 근데 가로수 정비 같은 걸로 많이 제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그 협동조합이 어떤 운동권이 참 접근하기 좋은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지역을 장악하기에 꽤 좋은 이런 구조여서 하여간 성남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하부 네트워크를 아주 잘 만들어놨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운동권이 이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시 합격하고 나서야 무슨 조그만 어떤 연구회 이런 데 하면서 그냥 했던 분이었고, 대학 때는 열심히 그 변호사가 사시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살았던 분이었는데, 이제 뭐 일종 정도 운동권 외피를 쓰고 자기가 무슨 시민운동가이처럼 나서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협력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 뭐 김민희 씨하고 뭐 후보 단일화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보통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단일화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뭐 조직이 붙고 뭐 자리를 서로 나눠주고 이런 건 정치권의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뭐 본인이 의도하지 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도 한번 떨어진 적 한 번인지 두 번이나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한테는 그럼 조직 때문에 경기 동부가 필요했던 겁니까? 선거에서? 아마 그랬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지금 현재 정당 중에서는 이제 진보당이 그 어떤 후신으로 많이 보는데, 이번에 저기 어딘가요?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진보당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랄 정도였거든요. 일단 뭐 1몇 %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수백 명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그 노인정 가가지고 손톱발도 깎아드리고 뭐 마당 쓸고 바닥 닦고 이러면서 하는데, 정말 그거 NLS로 온 거거든요. 과거에 무슨 그 농활 가고 이런 거. 예, 그렇죠. 노알 가면 네. 그렇게 하고 중국 공산당들이 어디 저 농촌 근거지 가면 하는 그런 행동인데, 어떤 그들의 활동 방식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사실은 좀 대단한 측면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이재명, 그러니까 특별한 조직도 없고 특별한 운동권 연줄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입장에서는 뭐 큰 구원군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을 했으니까 8년 동안 성남시에 있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경기동부 어느 정도 새를 키워갈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았겠네요. 실질적으로도. 근데 그 정진상 전 실장이 그 경기동부 안에서의 서열은 이재명보다 높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그렇게 좀 높은 위치에 있던 분이었던 그건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저는 뭐 그게 너무 사실은 과장된 것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김용 씨 대장동 사건 김용 씨가 뭐 무슨 한총련 지도위원인데 저는 그 지도위원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물론 지도 간부는 있었어요. 근데 한총련에 지도위원이라는 직책이 있었나 저는 제가 과문해서 모르는지 잘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민주노총이나 노조위는 지도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전직 노조위원장이 지도위원을 하고 하는데 한총련에는 보통 전직 총학생회장이나 전직 의장이 정책위원장을 그 다음 해에 맡는다든지 하는 건 있었는데 김용 씨가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건 거의 잘못된 것 같고 정진상 씨를 그 자료를 보니까 무슨 남청년 출신이라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정진상 씨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네. 어떻게 남청년이 되는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그 당대표 어떤 경기 동부의 어떤 커넥션 이런 걸 지적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그걸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장된 것도 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조금이라도 팩트에 잘못된 게 나오면 좋은 것까지도 다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반격의 빌미가 예, 되잖아요. 예. 또.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럼 최측근들은 그냥 뭐 경기동부 뭐 인맥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것들로 엮인 분들이라고 보는 게 예. 타당하겠네요. 네. 예. 근데 이제 강의원, 정의찬 우리가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던 이 두 사람 사실 호남이 근거지잖아요. 네네. 성남과는 사실 별 인연이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재명이 경기도에 자리를 잡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그 강의원 씨 같은 경우는 뭐 성추행 2차 가해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뭐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지적을 해 가지고 후보자 격 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정희찬 씨도 그래 가지고 연락 한번 하세요. 영상 편지를 보내자면 그냥 굿럭. 네, 하여튼 뭐 남의 불행을 가지고 그냥 웃을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이미 다 웃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은 확실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죽은 문제고 그게 본인들은 무슨 뭐 사면복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지 정적인 정치적인 문제. 예. 본인들이 자꾸 사면복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화가 나거든요. 그걸로 모든 게 용서받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무슨 전두환 노태우도 다 뭐 용서받아야 되죠. 본인들이 정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의 진상들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그 진심 어린 반성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도 그렇게 정치를 하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낙마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마시킨 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제가 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를 뭐 경찰에 고발까지 하셨지만 뭐 수사 받으셨어요? 이제 좀 가야 됩니다. 뭐 역시 그것도 제가 굿럭. 네. 근데 이분들이 아마 이제 그 바로 정치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렇게 많이 드물었을 거예요. 그게 다른 전대협 출신들의 어떤 과거 이력과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냥 뭐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 오히려 뭐 집시법 위반, 오히려 그건 또 일종의 훈장이죠. 민정훈정처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살인죄, 뭐 현주 건물 방화, 뭐 미수,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변사체, 뭐 이런 관련된 이런 뭐 제목들 이름도 기억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상한 제목. 저희가 한번 자막으로 띄워드리시죠. 예. 근데 하여간 그 한총련 출신들이 그 뭐 전대협에 기에 눌려서 못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저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대협 출신들 같은 경우는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운동권 수여를 할 때 운 좋게 들어간 측면도 있고 그분들은 물론 약간 그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뭐 혜택받은 이런 거긴 한데 한총련 출신들은 선배들의 기에 눌려서 기회가 없기도 했지만 그 일단 초반에 말했듯이 주사파와 관련성도 그 전에 87 이전의 선배들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경험을 했던 세대들이라서
이분들이 민주당에 들어가는 건 약간 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2001년도에 그런 게 있기 전까지 NL에서는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변절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01년 이후에 이제 못 들어와서 안달인 상황이 좀 됐고,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강현이나 정희찬 씨는 그런 구석에서 이제 지역에서도 있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쪽에 올라가서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좀 필요했던 인재,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고. EJ 카드였지 않았을까요? 그게 지금 586이라는 그 전대협 세력을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저는 그 두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특히나 강현 선배는 아주 잘 알고 뭐 그리고 뭐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고등학생 운동을 같은 시기에 했었고 정희찬 씨 같은 경우는 제 동생하고 또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그래서 뭐 약간 인간적인 이런 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인생이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서로 이렇게 약간의 적대적인 관계까지도 좀 왔는데 이분들이 좀 정신을 더 좀 많이 좀 차렸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뭐 잠깐 그분들이 뭐 사면 받았다는 논리를 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강현 씨가 대표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정희찬 씨가 이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자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읽어드리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강도죄나 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은 현역 의원들의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미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냐, 공천을 경쟁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정희찬에 대해서만 이중잣대를 들이댔냐? 이분들의 논리는 이거거든요. 서로 뭐 묻은 뭐가 하듯이 좀 이런 집안 싸움 하는 건데 뭐 굳이 거기에 경중을 따지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질이 더 나쁘다. 강현 정희찬 씨는 완전히 급이 다른 한총련 의장들 출신들하고 더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가장 그 중에서도 문제 많은 사람이 어찌 하필 그러니까 이석지 사건, 이종권 씨 사건, 그러니까 90년대 학생운동을 망쳤던 두 장본인인데 면목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강현 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무슨 그래서 농민운동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정치권에 온다고 봤을 때 참 그러네요. 근데 아까 뭐 말씀드리려다가 약간 제가 넘어갔던 건데 개인적으로 하는 이 두 사람들은 능력치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강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사람과의 친화력도 좋고 또 연설 능력도 좋고 정희찬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개인적인 것과 관계없이 그래서는 안 되죠. 흔히 경기도가 이제 통진당 해산을 기점으로 해서 힘을 잃었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사실은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 경기동부 출신 양경수 씨가 당선이 됐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경기동부의 조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뭐 모두 당으로 남아 있고 이러듯이 그 당이 또 없어져도 또 살아날 것이고 뭐 그건 뭐 어떻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박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저는 이 사상전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좀 앞서 나간 이야기지만 저는 사실은 통진당을 이적단체 그 헌법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것도 당시에는 상당히 조금 약간 반대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럴수록 자기들이 탄압받았다고 하는 어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신화 속에서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놔두면 오히려 소멸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분들을 좀 단결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뭐 복잡했던 시기에 그런 그 위헌정당 판결이 그 판결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저도 그때는 힘을 보탰는데 이런 제 생각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저도 그때 그 위헌정당 해산 그 전국을 보면서 아니 어차피 지금 국민들한테 외면받은 집단이고 그냥 매번의 선거를 거쳐서 그냥 스스로 도태되게 놔두면 될 일을 괜히 저렇게 막 잡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빌미를 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십자가에 박힌 예수처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떠오르면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 그쵸. 장관이죠. 지금은 또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그 강철서신의 김영환 씨가 그 헌재 증인으로 나섰는데 그분도 꽤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근데 이걸 또 그냥 본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다른 시그널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더
잘나서 지금 네. 무서워서 증언을 못하는 식으로 오해를 할까봐 나가서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김영하 씨는 대단한 양반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그 이제 과거에 진보 정당의 파일을 상당 부분 정의당이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의당이 이제 2020년 뭐 전후로 해서 이제 힘이 빠지면서 그 표가 또 진보당으로 붙은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게 맞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굳이 NL 뭐 PD 이런 거 구분하는 게 되게 웃기긴 한데 네. 저는 이제 NL 출신으로서 생각을 하자면 조직력이라든지 어떤 뭐 대중 침투해가지고 뭘 하는 건 확실히 PD 출신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면 이번에도 민주당 접근해가지고 비례대표 이렇게 따내고 네. 이런 거 보면 그 전술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시민사회 쪽으로도 또 예, 이렇게 우회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예, 무슨 뭐 박스 갈아치기 하듯이 사람 갈아치기 해가지고 뭐 사실은 자기들 후보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신분 세탁하고 이런데 그건 딱 진짜 NL식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역에 출마할 때도 위장 전입해가지고 수십 명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집단적 움직임에 있어서는 도저히 못 따라 그런 어떤 전술적인 어떤 기법에 있어서는. 네. 예, 그 통합 진보당의 이제 후신격으로 불리는 정당이 진보당인데요. 진보당이 민주당 위성정당 당선권 비례후보 3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성함이 장진숙, 전종덕, 손솔. 세 분 다 여성이세요. 이분들 좀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 경기 동부 뭐 이제 그냥 진보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진보당에서 왜 이분들을 이렇게 앞세웠을까요? 근데 뭐 지난 통진당 사건이 있었을 때 저도 당시에도 그런 글을 썼었는데 저는 이석기 씨가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나요? 그때 예, 나간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겁을 상실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석기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장인데 그 기본적인 NL의 활동 원칙에서는 절대 수장을 안 내밀거든요. 심지어는 총학생회장도 조직 핵심은 안 나가고 그냥 어차피 잡혀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중간급 간부들이나 이렇게 내세우고 조금 충성스러운 돌쇠들이나 내보내지 진짜 머리 쓸 사람들은 안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석기를 비례대표까지 시켰을까 생각해보면 겁을 상실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떤 결정적 시기가 왔다고 막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당시에 그래서 무슨 아로 집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발전소 막 폭파하자 막 뭐 예.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하 조직이 한 대보다 총기를 연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거기다가 거기서 그런 민감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그러고 나서 지금 깨달은 게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추측하자면 그래서 이제 지도부급들은 안 내세우고 뭐 이렇게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집어넣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전에 총학생이나 내밀듯이 충성스러운 돌쇠 이런 형태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평가해요. 그럼 지금도 이석기 전 의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진보당에?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NL의 스타일은 절대 뭔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그럼 리더가 이제 비선의 리더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나 보네요. 잘 바뀌지는 않나 보네요.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기본적인 어떤 조직 체계나 이런 건 얼마든지 다시 복원하면서 뭐 저희가 항상 단선연계 복선포치 했던 게 아래 조직이 무너져도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게 그 지하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뭐 끊임없이 유지되고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조직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한 게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중구인데 그 진보당 후보가 아마 나오시나 봐요. 아마 나오시나 본데 아 진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 청소를 정말 그 집게 들고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하는데 그 진보당의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런 조직력이 점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유지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 끈끈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통신당을 일종의 먹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NL은 그 노조 쪽이 약했거든요. 근데 노조 쪽에서도 약한 고리 이런 데 치고 들어 운수라든지 뭐 택배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쉽게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이제 어떤 표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위원장이 돼야 되는지 이 과정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양당이 좀 배워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막 노인정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선거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손도 깎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단체 후보라고 해서 또 4분이 뽑혔는데 그 중에 이제 2분이 전지혜 씨, 정영희 씨입니다. 한 분은 이제 농민운동가시고 한 분은
이제 금융정의연대 활동을 하셨는데 그 전에 아마 이제 서울과학기술대에서 뭐 총학생회장, 결의하나. 총학생회장, 결의하나를 하셨나 봐요. 이분들은 사퇴를 하셨어요. 이분들은 아세요? 이분들도 아세요? 뭐 잘 아세요? 모르는데 요즘 네. 분들은 이분들도 경기동부와 연관된 분들입니까? 뭐 잘은 모르겠고 어쨌든 범 NL 안에서 무슨 뭐 흔히 말하는 인천연합이니 무슨 불경이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됐는데 뭐 범 NL 쪽일 거고 지금은 무슨 경기 동분이 이런 구상은 개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정의당은 이제 PD 계열 중심으로 남아 있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 말 그대로 어떤 진보 정당을 표현하고 저는 별로 쉽지 않아가지고 다른 대체 용어가 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런 좌파 정당의 어떤 대표격으로서 이제 자기들이 자리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사퇴를 결국 민주당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이거든요. 기본적인 그래도 자기들은 상식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개혁신당이 있지만 민주당 출신의 이원욱 의원과 지금 같이 같은 당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등 이념 세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숙주로 성남시 경기도를 지나 이제는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라든지 어떤 북한이라든지 NL 세력 이런 걸 대하는 게 굉장히 나이브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뭐 북한에서 다 열어놓더라도 설마 나만이 뭐 북한에 먹히겠어. 저도 거기에 일면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확 열어가지고 그냥 사상전으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도 우린 지지 않을 거라고는 자신감은 있는데 그게 또 한편은 흔히 너무 나이브해가지고 그들을 우습게 보다가 또 당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지금은 많은 다 쓰러져서 없어질 것 같은 통치단 세력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부활할 것 같은 조짐이 거의 분명하니까 걱정스러운 지점입니다. 부활하나면 결국 이제 원내 의석을 배출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최소한 한 17석은 지금 배출할 것 같다는 아, 느낌이니까. 17석까지요? 네, 네. 어, 일단은 네. 지역구에서 민주당하고 단일화한 아, 게 네.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지분으로 원천적으로 확보한 게 있고 이제 박스 거래 실패를 했겠지만 또 어떻게 나중에 그 꼭꼭 숨겨서 당선시킬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경기동부 혹은 뭐 경기동부라는 표현 안 쓰고 이제 그 이른바 구통진당의 입장에서 나름 변호를 제가 대신해 보자면 아니 그렇게 해서 구통진당도 사실은 진보 세력 중에 하나로서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변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뭐 진보적인 정책을 낼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네. 그 통진당에 있을 때도 뭐 특별히 진보적인 정책을 네. 내는 것도 없고 특히나 NL 같은 경우는 뭐 노동인권이라든지 무슨 뭐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건 그냥 부차적인 문제고 그들은 역시나 핵심은 반미자주의이기 네. 때문에 좀 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데 집중을 할 것 같고 주로 PD 쪽이 그럼 진보적 의제들을 많이 던져왔던 거죠. 그런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2030 세대로 내려가면은 그래도 그렇게 영향력을 못 끼칠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쭉 뭐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2000년대만 해도 막 중국 시장도 개방하고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20대들의 우호도는 되게 높았는데 반미 정서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완전 반대가 돼가지고 공산권 국가에 대한 반감은 되게 큰데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되게 우호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NL이 그래도 이제 2030에 침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참 묘한 시기죠. 왜냐하면 중러하고 어떤 그러니까 북중러가 삼각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의 어떤 대립 구도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 뭔가 뭐 한편으로는 제2의 냉전이라고도 하고, 뭔가 세계 질서가 새로 재편되는 흐름에서 이런 한국에서 어떤 아주 낡은 구 NL 세대들이 다시 재발해서 어떤 반미적인 것들을 더 뭐 선동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 또 혹시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또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미국이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가 올 건데 이런 거가 맞물려지면 참 우리나라가 어떤 나름대로 외교적인 가닥에서는 길을 잡아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또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게 성남시장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력의 필요도 있고 본인이 이제 일종의 변방 장수로서 혈혈 단신으로 성남에서 선거에 나가려면 경기동부 힘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심지어는 대주주라는 표현까지 듣는 민주당의 핵심 뭐 좀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수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이런 숙주라는 비판까지 들으면서 이들과 손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꽤 긴 이야기가 될 건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약간 좀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의 승리를 바라는 거고 자신이 사법 처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결정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아마 본인은 그냥 병립형으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본인이 비례까지도 다 공천을 주고 다 지고 싶은 게 최상의 그림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자니 이게 쉽지 않은 길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쪽을 완전히 쳐내자니 이게 반 이재명 쪽으로 돌아서면 굉장히 또 난감해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냥 숨통을 열어주고 그쪽은 지분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보장받는 측면으로 그런 어떤 뭐 실제 만나서 했던 정책 타협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런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진보당이 민주당의 영향력을 크게 끼치긴 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신념형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물인데 좋게 표현하시죠. 실용형 인물. 네, 실용주의자잖아요. 실용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 진보당 아니 비례 연합 비례 사태에서도 이제 문제되니까 바로 2명 쳐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진보당이 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다시 또 결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뭐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라고도 안 보고 그냥 이기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역대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 몇 명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걸 다 했던 뭐 그 어떤 그런 권력욕의 가장 화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반 이재명이고 너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타협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싶고 저는 뭐 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삶의 궤적이 계속 그래왔고 정책 궤적이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 그 신동아에도 한번 그래서 문제적 인물 이재명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적 인물을 우리 정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트럼프의 처리에 따라서 미국 정치나 국제 정세 요동을 쳤듯이 이것도 또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요새 이제 공천이 좀 마무리 거의 된 시점인데요. 궁금한 건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보면 지금 아마 21대 국회보다는 좀 더 급진화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다. 급진화되는 성향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우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총련 세대가 전대협 세대에 비해서는 좀 주변화 급진화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 일부가 국회의원 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국회 주변에 포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국회 보좌진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전망이 제가 너무 걱정이 큰 겁니까?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 뭐 일반적으로 현명하고 우리가 뭐 지금 걱정할 만한 사상 기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특히나 말씀하셨듯이 2030들 같은 경우는 20대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다르게 어떤 민족주의 성향도 굉장히 약하고 또 올바른 사고를 할 줄 알고 뭐 저는 반중 정서 자체가 좋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중국에 대해서도 명확히 볼 건 보고 인권 문제도 볼 건 보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또 할 말은 하고 뭐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 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이제 저처럼 정치 현실에 있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좀 잘해서 어떤 좀 더 건전한 세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뭐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어쩐다고 했는데 전혀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번 총선은 끝나고 압도적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고 결국에는 총선 이후로도 그 과제는 꽤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재명도 문제적 인물이었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문제적 인물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적 인물의 정치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게 새로운 정치의 방향점이 아닐까. 갑자기 또 개혁신당 개혁신당. 네, 그래서 기승전 개혁신당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정치인이 단단해졌어요. 예. 아니 그때 이 자리에
한 2달 전에 우리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민경우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민경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최근에 글로 쓰셨더라고요.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이 원내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2012년 이석기 사태의 재현이다. 이것도 약간 과장이라고 보시겠네요.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계를 하고 지적을 하고 꾸준히 국민들 앞에 말은 해야겠지만 뭐 한 7, 8석으로 우리나라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통진당만 해도 그때 13석인가 됐던 걸로 아는데 뭐 결국에는 기본은 저는 사상전이지 그들을 뭐 물리적으로 누르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도 소중한 거고 꾸준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팩트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말씀 반복됐듯이 현명한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다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30, 40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NL적인 경향, 40, 50대들은 저 같은 세대는 많이 남아 있어서 뭐 과거에 또 친구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아직도 이념적으로 그런 낭만이 남아 있고 이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도 나이를 좀 먹어가다 보면 많이 좀 변하기는 마련이고 그런 어떤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친 세대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고 합일점을 찾아나가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88년생으로서 뭐 어떻게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최대로치로 예상을 해서 10석이 된다. 뭐 그 진보당 세력이.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표현 네. 쓰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몇 석 진보당에 흔들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곽 고수님이 아니라 본 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다로 교수님이 예, 본 교수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들을 막 이렇게 막 탄압하는 모양새로 비춰주면은 또 결국에 이게 빌미가 돼서 더 키워주는 꼴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뭐 특정 세력에 대해서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해서 뭐 낙인 찍기 혹은 뭐 이렇게 악마화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제 메일 늘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전 언제든지 모시고 싶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정치 세력이건 무슨 생각인지 국민들한테 꺼내놓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나의 핵심 생각은 슬며시 뒤로 숨기고 다른 생각을 좀 포장하면서 이런 거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봉다로 교수님 모셨고요.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1시간 더 이렇게 앉혀놓고 싶지만 지금 유니폼 입으신 것처럼 다시 성공하러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봉다로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혹은 저희 이 프로그램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의도 고수 8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